피지컬 AI를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건 실체를 가진 AI가 여기 스며들어서 이거가 움직이는 거, 산업용 로봇이 될 수 있고 휴머노 로봇이 될 수 있죠. 이것만 말하는데 우리 사랑을 글로 배워요? 느껴야죠. 느껴야죠? 예, 똑같습니다. 세상을 디지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에 있는 우리 물리적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거를 세상에 실현시키는 거,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런데 우리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키노트에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님과 네모라고 불리는 플랫폼이 발표됐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CES 2025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이 CES 2025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서 올해 트렌드, 올해의 이 IT, AI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CES를 세 번째 가다 보니까 네. 워낙 많이 가셨지만 한 10번째입니다. 훨씬 선배님이시지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게 일단 제일 간단한 게 보이는 게 CES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두 개잖아요. 네. 하나는 키노트 이제 컨퍼런스들이 쭉 열리고 하나는 이제 직접 전시들이 열리는데 가서 만져볼 수 있는. 직접 이제 사물들이 나와 있는 맞아요. 거고. 그래서 올해는 뭐 피지컬 AI를 발표를 했다. 네. 그러면은 전시 중에 뭐가 있느냐? 네.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 컨퍼런스에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전시품은 현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시품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품까지도 같이 좀 보는 그렇게 좀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모든 분들이 화두로 가져갔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지컬 AI잖아요. 네. 젠슨왕이 얘기한 피지컬 AI가 대체 뭡니까? 피지컬은 물리적,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물리적,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네요? 물리적 AI로 할 수 있는 한 형태가 로봇일 뿐이지, 예, 피지컬 AI 이퀄 로봇은 아니죠. 마치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지,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이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물리적 AI는 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AI는 그동안 컴퓨터 속에 있었거든요. 그 컴퓨터 속이라고 하는 건 버추얼 공간이죠. 근데 물리적인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지구.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피지컬 AI는 이제 그 AI가 컴퓨터 속 가상 공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오는 거죠. 또는 중의적 표현도 있어요. 튀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을 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챗GPT를 가능하게 한 이 AI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네. 랭귀지는 언어잖아요. 우리 사랑을 글로 배워요? 실제 느껴야죠? 예, 똑같습니다. LLM은 랭귀지,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고 피지컬 AI는 사실은 가능하게 한 기술이 정확히 말하면 LWM이라고 해요. 라지 월드 모델.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 글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발표하기를 LWM이 아니라 WFM이라고 발표했더라고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에 있는 우리 물리적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거를 세상에 실현시키는 거.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우리가 뭐 상아탑이라는 얘기를 하고 대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너무 도서관에서만 공부한 사람을 너는 현실 감각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도서관 안에서 책만 읽던 AI가 현실에 나와서 정확해요. 자기가 이제 부딪히고 느껴보고 거기서 데이터도 얻고 그걸 또 다시 적용도 해보고 진짜 사람처럼 물리적 공간에 놓여지게 된다. 그게 피지컬 AI인 거군요.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저희가 황승진 그 스탠포드 교수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네.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컵도 네. 저한테 이야기를 직접 해줄 수 있다. 네. 지금 이 안에 음료수가 상했어요. 네. 센서가 있고 얘가 이제 LLM이 결합돼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얘가 나중에 그걸 또 학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상하는구나 분석도 할 수 있고 네.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모든 거에 붙을 수도 있다. 그때 정확한 개념인데 잠깐 줘보세요. 예. 예.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피지컬 AI를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건 실체를 가진 AI가 여기 스며들어서
이거가 움직이는 거, 산업용 로봇이 될 수 있고 휴머노 로봇이 될 수 있죠. 이것만 말하는데 이것도 물론 피지컬 AI죠. 근데 반대로 얘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건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네. 안경을 끼고 있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보면 말을 걸 수 있죠. 물리적인 얘는 그냥 가만히 고정된 형태인데 내 스마트폰이나 내 MR 디바이스가 얘를 인식을 하네.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얘가 디지털 공간 속에서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죠. 얘가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얘를 인식한 AI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이것도 피지컬 AI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AR. 그러니까 이 모든 기술을 이렇게 분절돼서 해석하면 안 되고 과거랑 다 연결시켜야 돼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네. 네. 메타버스 들어봤죠. 그쵸. 그게 사실 피지컬 AI예요.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존에도 있었던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기술을 갑자기 올해 CES 2025에서 피지컬 AI라고 하면서 급부상했느냐? 네. 엔비디아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젠슨 항이 얘기했기 때문에 젠슨 항이 아니에요?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젠슨 항이 이런 피지컬 AI를 실제 구현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해서 그래요. 그럼 그 기술이 뭐냐? 사실 엔비디아 이전에도 AI를 잘 만들게 해주는 인프라들은 있었다고요. 예전부터. 근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의 GPU가 AI 모델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단 하나의 툴로서 주목받았느냐?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쵸? 예. GPU를 가지고 쿠다를 기반으로 쉽게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을 제공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뜬 거거든요. 네. 자,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있어도 피지컬 AI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뭘 발표했느냐? 코스모스를 발표했어요. 코스모스가 쿠다와 같은 겁니다. 네. 코스모스는 물리적인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지금 저만하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요. 네. 이거를 인식을 해서 이걸 디지털 공간 속으로 던져주는 플랫폼이 코스모스예요. 이거 디지털 트윈이랑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다만 이 코스모스가 인식한 세상, 물리적 세상에 있는 정보를 던져주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옴니버스 플랫폼이에요.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옴니버스는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할 때. 자율주행도 있었고 디지털 트윈, 뭐 가상화 이런 거 할 때 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옴니버스가 잘 작동하려면 현실 물리적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누군가 던져줘야 되는데 던져주는 게 코스모스. 옴니버스는 이거와 합을 이루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던져지면 데이터가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쵸. 예전에 라지 랭귀지 모델조차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수천억, 수조 원이 들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컴퓨팅 인프라였잖아요. GPU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DGX, 네. 딥러닝 GPU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이 DGX가 네. 옴니버스와 코스모를 통해서 던져주는, 이거 랭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데이터니까 3D고 엄청 크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잘 해석을 하게 해주죠. 그리고 해석이 끝나게 되면 그걸 적용시키는 거죠. 적용시키는 게 AGX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자동화를 도와주는 거죠. 자율주행이면 자동차고요. 그냥 자동하면 산업용 로봇이죠. 조금 더 발전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 있고요. 네. 거기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AGX죠. 그러면서 토르라고 불리는 엣지 AI 칩셋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쵸? 예전에는 그래픽카드 칩셋, 컴퓨터에 들어가는, 네. 그리고 AI를 잘 구동할 수 있는 GPU, 이것만 팔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에서는 피지컬 AI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딥러닝 플랫폼과 그 위에 얹히는 코스모스와 옴니버스, 그리고 AGX를 위한 AI 칩셋, 이걸 다 묶어가지고 파는 거죠.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게끔 모든 기반을 지금 엔비디아가 제공해 주는 건데, 그리고 옴니버스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트윈 면에서 현실 세계를 나중에 점점 더 똑같이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네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가 이제 잘 작동하려고 하면 현실을 잘 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인식해야 된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코스모스나 각종 센서들이 토해가지고 계속 뒤로 보내는 거죠. 백엔드에 있는 그 딥러닝 플랫폼으로. 네. 근데 받아가지고 1번 끝났죠. 그럼 2번은 여기서 분석해야죠. 예. 우리 머릿속으로 육안과 귀로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인식해서 뇌에서 이해하잖아요. 네.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움직이기 전에는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현실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인입되어서 이 뒷단에 있는 백엔드 플랫폼에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바로 자동 제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제 3단계 엣지단에 있는 디바이스에 그게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실제 액션으로 취해지는 거죠. 이 단계가 3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많이 들었는데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거 아닙니까? 모방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전망하는 거죠. 아, 모방을 했더니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네. 이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네. 그러면 그 상황을 그게 이제 사건 리스크면 감내해야 되고 만약 더 증강시킬 수 있는 거면 성능을 더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거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공장에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무엇이 작동을 해. 근데 이 프로세스를 보니 이때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예방해야죠. 이 프로세스를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더욱더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아. 그럼 바꿔야 되잖아.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공장 자동화라던가 뭐 공장을 디지털 트윈화한다 이런 것들은 좀 있었잖아요. 있었고 실제 지멘스나 GE가 그런 사업도 했었죠. 그럼 거기랑은 뭐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첫 번째는 예전에 그 시스템은 7, 8년 전에 있었던 AI 어시스턴트와 있었죠. 알렉사부터 시작해서 구글 어시스턴트. 최근에 챗GPT가 뭐가 다르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르죠. 1번.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해졌죠. 두 번째 다른 거는 말을 너무 잘 알아듣죠. 예전에는 너무 제한적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디지털 트윈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이해하는 폭이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LLM과 앞서 설명드렸던 코스모스와 같은 LWM. 네. 그런 것처럼 더욱더 나아진 AI 기술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죠. 이해의 폭도 넓어졌고 그게 기존 디지털 트윈과 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황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그 토이 모먼트 뭐 이렇게 장난감의 그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실제 적용의 순간이 있다. 근데 AI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때는 신기하긴 한데 이걸 어디다가 진짜 쓸지 몰랐다. 근데 이제는 이게 모든 전 산업을 바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어시스턴트 때는 재미는 있는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쓰는 데는 좀 불편했었고 그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딱 맞춰서 내가 그걸 쓰지 않으면은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거에서 얘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비로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이런 뭐 옴니버스나 코스모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AI가 전 산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그거를 엔비디아 젠수랑의 CS2025 키노트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드디어 피지컬 AI 시대에 챗 GPT 모멘텀이 왔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키워드로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2, 3년을 돌아보면 AI 시장의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어요. 공급 과잉이라고 하면 고난도의 고성능의 기술들이 쏟아졌다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챗GPT만 해도 거의 매월 새로운 기술들이 더욱더 증강돼서 나오잖아요. 가성비 좋게. 즉, 그걸 정리하면 AI와 관련된 시장의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막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한다고요. 덕분에 좋은 LLM이 값싼 가격으로 막 나온다고요. 공급 과잉이라고요. 수요는 그걸 못 따라갔죠. 근데 가격이 싸죠. 그럼 수요가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통해서 공급이 해소되면서 실제 밸류업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난 2, 3년간 좋은 LLM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과하게 이루어졌는데 정작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란 말이냐라는 문제가 계속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우리 삶은 뭐 얼마나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수요가 이 값싼 기술을 갖다가 자꾸 접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 AI까지 간 거예요. 이 공급 과잉된 기술을 어디다 적용하지? 서비스에 들어가고 챗GPT 적용하고 퍼플렉스티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산업에도 적용되고 그러면 밸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CES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두 번째 주제는 AI 에이전트예요. AI 에이전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이제 설명을 쭉 하셨으니까 피지컬 AI 마무리를 짓고 가겠습니다. 그 피지컬 AI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MR 디바이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재작년에 계속 이제 김지현 부사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AI가 이렇게 발전되다 보면 당연히 메타버스 세상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이번에 TCL이라던가 아니면 엑스리얼 같은 데서 이 스마트 글라스를 갖고 나왔는데 비전 프로나 아니면 메타처럼 VR 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AR. 그냥 안경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렌즈가 조금 작은 게 덧대 있어서 네. 휴대폰을 꽂으면 바로 넷플릭스를 300인치로 볼 수 있고 네. 헤드폰 안 써도 여기 골전도로 소리가 다 들어오고 어디서나 이걸 쓸 수 있게 100만 원도 안 하는 네. 그게 나와서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피지컬 AI가 나오면은 AR로 이렇게 바로 보고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글라스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나면은 가속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속화될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벌써 애플의 비전 프로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그거였어요. 다만 네. 비싸고 불편했죠. 네. 근데 말씀처럼 작년도부터 CES에서 작은 경량화된 AR 디바이스가 많이 소개됐어요. 그리고 말씀처럼 올해도 TCL, 엑스리얼뿐만 아니라 작은 뭐 일본 또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디바이스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메타버스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나를 느낄 수 있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디바이스들이 경량화되어 있어서 되게 작네, 좋네 했는데 막상 써보면 되게 제한적이에요.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미러링해서 영상 보는 거. 네. 큰 화면이네. 이 정도예요. 끝. 두 번째, 아주 경량화된 SLM이라고 하죠. 스몰 랭귀지 모델이 들어가서 챗GPT처럼 아주 가벼운 챗봇. 네. 날씨 어떻게 돼? 뉴스 좀 알려줘. 뭐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 네. 세 번째가 각 개별 디바이스별로 뭐 지도 정도? 재밌는 서비스 제공하는 정도인데 네. 그 정도로는 40~50만 원, 30~40만 원도 아까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경을 끼고 쓸 수 있는 서비스 생태계가 거의 없어요. 콘텐츠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잔챙이다. 아직 잔챙이. 아직 잔챙이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와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네. 첫 번째로는 딱 봐도 경량화돼야 되고 그걸 애플 비전 프로나 홀로렌즈가 못한 거죠. 아직 못했죠. 지금 메타는 이제 오라이어라는 프로젝트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제 프로타이핑이긴 하지만 두 번째 썼더니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마치 스마트폰 처음 볼 때 앱스토어 앱들이 이렇게 많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시장이 좀 걸려요. 예. 물론 작년, 재작년부터 수많은 AR 디바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와우지만 써보면 별로 할 게 없다. 별로 할 게 있으려고 하면 생태계가 마련돼야 된다. 생태계가 마련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CES 2025에서 소개된 MR 디바이스는 별로고 상반기에 삼성전자도 따로 컨퍼런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도 또 컨퍼런스 열 거고 그리고 또 LG전자, 소니부터 시작해서 이 AR 시장을 둘러싼 메타버스 시장을 둘러싼 MR 디바이스가 올 하반기에는 좀 많아질 텐데 그때 되면 좀 생태계도 마련되고 여기까지 되는구나 그러면 시장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전 여기서 하나 더 봤던 거는 그 소니 같은 경우는 뭐 3D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왔었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은 이 지형 지물이 바로 3D화돼서 만들어지고 지금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뭐 옴니버스 코스모스가 나오면은 조금 더 뭐 그런 거를 만들기 쉬워질 텐데 그런 기반 기술이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생태계를 볼 때는 맨 아래 인프라. 인프라는 이제 서버 네. 쪽에서 통신 네트워크나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나 이런 사항이 인프라고 그 두 번째 이제 AI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엔진, 모델이죠. 모델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도 엔진이 있으면 그다음에 핸들도 있어야 되고 뭐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FMOPS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안에는 디바이스하고 이제 밀결합되기도 하고 AR 디바이스나 뭐 컴퓨터 이런 것처럼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돼 있거든요. 그동안 2, 3년 동안 보면 챗GPT 같은 서비스 여기서는 빛을 발했죠. 그걸 가능하게 해준 LLM 이게 빛을 발했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준 인프라가 막 어마어마하게 비용 투자됐잖아요. 네. 그래서 세 군데가 빛을 발한 거예요. 서비스와 그리고 AI 모델과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인프라. 근데 2년 동안 인프라는 투자가 엄청 됐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 좋은 LLM이 여기저기서 나왔다고요. 심지어는 LLM, LMM, LAM, 최근에 LWM 이렇게 해서 계속 모델이 고도화되잖아요. 이제는 맨 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물론 이제 이걸 위를 바꾸려고 하면 좋은 프레임워크와 툴들이 있어야 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디바이스에서 서비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키노트에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님과 네모라고 불리는 플랫폼이 발표됐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AI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아까 제가 쿠다 얘기했죠. 코스모스 얘기했죠. 쿠다는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툴. 코스모스는 피지컬 AI를 만들어주는 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툴. 그게 이제 님과 네모라고 불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참 영리한 게 애플하고 비슷해요. 애플은 아이폰과 iOS를 같이 만들죠. 네.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엔비디아도 하드웨어, 칩셋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제공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없었느냐?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스튜디오, 네. 메타의 AI 스튜디오, 그리고 챗GPT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탐색 기능 보면 수많은 GPTS를 만들어줄 수 있는 GPT 스토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사실 기존에 있었던 테크 기업들도 그렇게 제공을 했다고요. 근데 그 테크 기업이 만드는 곳에 많은 버티컬 기업들, 버티컬 사업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죠. 왜? 종속당할까봐. 그쵸. 자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내 버티컬 영역을 얘들한테 쉽게 터주면 얘들한테 종속당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수수료를 높이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주저주저 했다고요. 근데 님과 네모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종속당하는 게 아니라 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물론 그들의 플랫폼을 써야 하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이 플랫폼이 종속당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필요한 걸 갖다 쓰면 돼, 취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낫죠. 그러니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이 AI 에이전트의 한 해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네.